자, 여러분들은 아마 중간고사를 열심히 공부하시느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우고 있었는지 전혀 기억을 못하고 계시겠죠, 그죠? 네, 앞에서 다른 두 반에서도 수업을 해보니까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시험이 끝나자마자 바로 수업을 하니까 아무도 수업을 안 듣더라고요. 네, 하지만 선생님은 굴하지 않고 슬픈 마음을 뒤로 하고 열심히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에서도 그러할 예정이에요. 자, 일단은 오늘 배울 내용은 해방 이후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이 기억이 안 날 테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해방 직전의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해방 이후에 대해 배울 텐데 요거 세 가지만 좀 기억해 두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던 민족운동가들 가운데 공산주의,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중국의 화북지역, 예난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조선 독립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자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들의 경우에는 조선 의용군 같은 것들을 산하의 부대로 두면서 해방을 이루기 위한 활동 이런 것들을 전개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한편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통합이 되면서 임시정부 산하에 한국독립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해외에서 독립을 준비했던 독립을 준비했던 민족운동가들의 경우에는 이념적인 성향에 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성향을 갖는 사람들은 화북의 조선 독립동맹으로, 그리고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갖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둘로 나뉘어졌다라는 이런 이야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한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경우에는 그 산하에 한국 광복군을 두고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하기도 하였어요. 그죠? 왜냐면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해방, 독립을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나라가 일본이 패망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를 해야 해방 이후에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가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네, 그러면서 한국 광복군이 OSS와 미국의 OSS와 함께 국내 진공작전 같은 것들을 계획하였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이 실행되기 이전에 일본이 먼저 항복을 해버림으로써 끝내 우리나라는 일본의 패망에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을 인정받지 못하였다라는 이런 안타까운 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자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한편 이 일본의 패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의 민족운동가들이 여운형을 중심으로 조선 건국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일본이 패망하게 되면 갑자기 우리나라의 정부가 없어지는 무정부 상태의 혼란이 이뤄질 수 있었기 때문에 여운형의 건국동맹을 중심으로 일제가 패망하고 난 이후에도 국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 같은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또한 이 조선 건국동맹의 경우에는 민족주의 성향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사회주의 성향의 조선 독립동맹과 함께 연합작전을 계획하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마찬가지로 일제의 패망에 우리 민족이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라는 것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해방 이후에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단체가 몇 개여야 했나요? 하나여야 했어요. 그죠? 그래야 연합국가 협상 대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의 민족운동을 단체를 만들려는 이런 시도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이 결과를 내기 이전에 일본이 빨리 항복을 해버리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인정받기도 어려웠고 하나의 민족운동 단체를 만들지도 못하였다라는 이런 한계를 갖는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한편 우리가 해방 이후의 내용을 배울 때 꼭 한 가지 기억해 두자라고 한 게 더 있었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랑 2차 세계대전에서 싸웠던 나라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은 미국이나 소련 같은 나라가 있었어요. 그죠? 이들은 독일, 일본 같은 나라와 싸우기 위해서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나라는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나라였나요? 아니었나요?
아니었어요. 그죠?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고 소련의 경우에는 자본주의 붕괴를 목표로 삼는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들은 일시적으로 선을 잡았지만 독일과 일본이 패망하고 난 이후에는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성향의 국가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세계는 둘로 나뉘어져서 서로 자기에게 우호적인 국제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치열하게 대립하는 시대가 벌어지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런 시대를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냉전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하는 순간부터 냉전 시대라고 하는 이러한 세계사적인 상황에 빠져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나라가 만들어져 가게 되었는지 해방 이후의 상황부터 같이 한번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습이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8.15 광복과 정부의 수립 노력이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에게 항복을 하게 됨으로써 전쟁은 연합국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었고요.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는 광복, 해방, 독립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한국 광복군 같은 이런 어떤 민족운동 단체의 군대가 일본의 패망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무엇보다도 한반도 내에 들어와 있었다라고 한다면 미국과 소련의 의도대로 마음대로 그들이 한반도의 상황을 만들어 나갈 수 없었을 것인데 우리가 하나의 민족운동 단체를 만들지 못하였고 또한 민족운동 단체의 군대가 국내에 진입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해방 이후의 상황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을 수밖에 없었다. 일본을 패망시킨 미국과 소련의 손에 달려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까지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이어져 왔던 민족운동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이었을까?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일본과 다른 사람들이고 다른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외교활동을 해왔고 실제로 일본과 맞서 싸우기 위한 무장투쟁 같은 것들이 오랜 기간 동안 전개되어 왔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해방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립을 원한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알려왔던 민족운동의 결과다 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독립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죠? 연합국의 승리에 의해서 해방이 이루어진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의 독립을 이루기 위한 오랜 동안의 독립운동과 민족운동의 노력에 의해서 독립을 맞이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쪽이 더 컸을까? 과연 우리가 해방과 독립을 맞이하게 된 것은 연합국에 의해서 주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민족운동을 통해서 이루어낸 것이었을까요? 네, 그렇죠. 둘 다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둘 중에 하나의 입장을 정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독립을 이루기 위한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는 100% 우리 민족의 힘으로 일본과 싸워서 독립을 이뤄내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죠? 최악의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오직 외세에 의해서만 독립이 이루어진다면은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 민족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외국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100% 독립을 자력으로 이뤄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차선책은 무엇이었느냐?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민족운동 단체가 하나로 통합이 되어서 이 일본이 패망하는데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정 부분 기여해서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그래서 연합국과 그들과 협상해 나가면서 앞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민족의 일정 부분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게 어찌 보면은 차선이었을 것이에요. 그죠? 자, 어떤 식으로 우리는 해방과 광복을 맞이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나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대략 한 여기랑 여기 중간쯤에 우리의 해방에 맞이하는 순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되었든 양쪽 모두 맞는 말인데 앞으로 전개되는 역사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과연 우리에게 해방과 광복이라고 하는 순간은 주어진 것이었느냐 아니면은 이루어낸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가 되나요? 무슨 말인지? 네,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게 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요거를 수행평가, 역사적 글쓰기, 논술 주제로 낼 거거든요. 선생님이 내일 모레 이제 2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수학여행을 다녀올 거예요. 그래서 다녀오고 난 다음에 수행평가 공지를 할 건데 미리 여러분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들 어디 가나요? 수목금에? 하루짜리? 수목금 중에 목요일만 가는 거지? 네. 수요일, 금요일은 정상 수업하고? 네. 그렇군요. 하지만 2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들어오시는 한국사 같은 수업은 보강 처리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자습 시간 되겠네. 되게 좋아하네. 네. 자, 아무튼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는 순간 사실 둘로 나뉘어집니다.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둘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시작이 되어 어떤 상황이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독일의 패망이 예상되는 순간 카이로 회담 같은 국제회담이 열렸고, 그리고 얄타 회담 같은 국제회담이 열렸고, 독일의 패망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는 포츠담 회담 같은 국제회담이 열렸어요. 자, 그러면서 얄타 회담 때 어떤 것이 결정이 되었냐면은 독일이 패망하고 난 이후에는 일본과의 전쟁에 소련이 참전한다 라고 하는 이런 사실이 결정이 되었어요. 기억나나요? 네, 안 나면 지금부터 이해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얄타 회담 때 어떤 것이 결정이 되었다고? 소련이 독일이 패망하고 난 이후에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한다라는 사실이 결정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독일이 패망하고 난 이후에 1945년 8월 소련이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남쪽으로 진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주와 한반도에 있었던 일본 군부가 전투를 벌이면서 점차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하는 게 좋았을까 싫었을까? 좋아요? 싫어요? 왜 좋다고 생각하지? 싸우면 안 좋잖아. 왜 싫다고 생각하지? 싸우면 안 좋잖아. 네. 자,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의 대일전 참전이 그리 달갑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거나 이후에는 미국과 소련이 대립할 게 뻔히 예상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소련이 점령한 지역은 넓으면 넓을수록 좋을까? 적으면 적을수록 좋을까?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그죠? 자,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사실 아직까지 일본이 만주와 한반도에 상당히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혼자만의 힘으로 일본군과 싸우게 된다면 미국의 피해가 너무 클 것 같았던 거야. 그래서 소련의 대일전 참전을 받아들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소련의 경우에는 이참에 만주와 한반도를 진격을 해서 과거 러일 전쟁 때 일본에게 빼앗겼던 지역 이런 것들을 되찾을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소련이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미국의 예상과는 달리 사실 만주와 한반도에 남아있었던 일본군의 저항이 생각보다 약했던 거예요. 그죠? 일본은 사실 이쯤 오게 되면 거의 전쟁을 할 만한 능력이 다 떨어진 상황이었거든. 그래서 이 미국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소련 군대가 만주에서 그리고 북한 지역으로 빠르게 내려오는 겁니다. 해방이 이루어진 지 8월 24일 날 이 소련군이 평양에 들어왔다라고 하니까 만주에서 평양까지 거의 한 일주일 조금 넘게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는 좋았을까 싫었을까? 아까도 얘기했죠. 일본이 패망하면서 소련이 점령한 지역이 넓으면 좋다 그랬어? 적으면 좋다 그랬어? 적을수록 좋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소련군의 남한 속도가 너무 빠른 거야. 가만 놔뒀다가는 소련군이 어디까지 올 수도 있겠다. 여기까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아시아 지역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미국이 소련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키는, 일본군과 싸워서 그들을 무장 해제시키는 기준선을 정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어디였냐면은 한반도 지도를 놓고 봤을 때 딱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북위 38도선이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이거 줄여서 뭐라고도 부르나요?
38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의 빠른 남하를 막기 위해서 딱 여기까지 군사작전선을 정하자라고 제안을 해요. 자, 그리고 그것을 소련이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북한 지역에는 소련군이 들어와서 일본군을 무장해제하는 작업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남한 지역의 경우에는 1945년 9월 달에 미군이 들어와서 일본군을 무장해제시키게 됨으로써 한반도를 소련군과 미군이 각각 북쪽과 남쪽으로 38도선을 기준으로 반반씩 나누어서 점령한 상황, 이게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였을 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었나요? 네, 다들 이 정도는 초등학교 때 배워서 알고 있죠, 그죠? 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한편 일제가 패망하고 난 이후에 어떠한 상황이 국내에서 나타나고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방금 복습했던 내용 중에 이게 있었습니다. 사실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민족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아직 중국의 화북 지역에 머무르고 있었고,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의 요인들의 경우에는 충칭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따라서 해방이라고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가장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국외가 아니라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제의 패망을 예상하고 건국동맹을 먼저 만들었던 여운형이 가장 발빠르게 해방이라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건국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방 직후에는 건국준비위원회, 줄여서 건준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고요. 그리고 전국 각지에다가 140여 개의 지부,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지부를 설치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운형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국내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민족운동가이기 때문에 국내 사람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총독부의 경우에도 여운형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꽤나 영향력이 강한 거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일제의 패망 소식이 알려지게 되자 여운형 잽싸게 조선 총독부를 찾아가서 총독부가 협상을 합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권을 우리 건국준비위원회에게 넘겨라. 그러면은 일본인들이 다치지 않고 일본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그리고 조선 총독부의 경우에는 일단은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해방이 이루어진 순간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이 그동안 억눌려왔던 일본인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면서 일본인들에 대한 테러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총독부가 그 협상을 받아들이면서 총독부가 가지고 있었던 행정권을 건국준비위원회, 그에 따라서 조직되었던 지부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건국준비위원회의 경우에는 이 미군이 남한 지역에 들어오기 전까지 치안을 유지하고 사람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등 실질적인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러다가 미국이 군대를 동원해서 한반도 남부 지역에 들어온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자, 그리고 미군의 경우에는 일본을 패망시켜서 우리에게 해방을 안겨준 해방군이기도 합니다만은 일본과 싸워서 일본이 점령했던 지역을 대신 점령하는 점령군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점령군인 미국의 경우에는 한반도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 것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따라서 미국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면은 우리는 이미 나라가 세워져 있다. 전국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행정조직이 만들어져 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미국이 들어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나라를 세우고 정부 조직을 만들고 사회를 주도해 나가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얼마나 알아서 잘 이렇게 살고 있는가, 정부 조직을 만들고 치안이 잘 유지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야 미국과 뭔가 협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되나요? 네. 자, 그래서 여운형의 경우에는 건국준비위원회를 바탕으로 미국이 들어오기 이전에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음을 선포하고요. 각 지역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지부들을 인민위원회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방의 치안과 행정, 식량 배급 같은 것들을 담당하는 실질적인 이 정부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조직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다만 이 건국 동맹을 만들 때부터 사실 민족주의자들 가운데, 이 민족운동하는 사람들 가운데 민족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느냐,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더 많았느냐? 그렇죠.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우리 1920년대 민족운동 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사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어떤 나라에서 빠르게 번진다? 가난한 나라에서 빠르게 번진다. 그리고 일제 식민 지배 하에 우리나라는 어땠다? 가난했기 때문에, 그죠? 사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의 영향력이 더 강했고 민족운동가들 가운데에서도 좌익 세력으로 분류가 되는 그런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이 건국 동맹, 이 건국 준비위원회가 바뀌고 조선인민공화국으로 바뀐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 좌익 세력들이 그것을 주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송진우나 김성수 같은 이런 우익적인 성향을 갖는 민족주의적, 자본주의적 성향을 갖는 사람들은 이로부터 이탈해 나오는, 빠져나오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선인민공화국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단체라고 하는 명분이 약해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대충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갈게요. 자, 그러다가 미군과 소련군이 들어오고 난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글씨가 좀 안 보일 텐데요. 사실 남한 지역의 여운형을 중심으로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질 당시 북한 지역에는 조만식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일제 패망 이후에 북한 지역의 행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남한에서 이 건국준비위원회에 따라서 각 지역의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이 북한 지역의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에서도 북한 각 지역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인민위원회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련군이 들어오기 이전에 북한 지역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행정자치 조직들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리고 소련군이 북한 지역에 들어와서 그 기존의 북한 주민들이 만들어 놓았던 이 인민위원회의 존재를 어떻게 했느냐? 너네 행정조직 이미 만들어 놨네? 오케이, 그대로 해. 라는 식으로 이 인민위원회를 소련 쪽에서는 인정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지역을 점령하고 장악한 것은 소련군이었습니다만은 실제로 행정에 대한 권한은 소련군이 이 기존의 인민위원회에게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행정권을 넘겨줬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왜 그랬을까? 냉전 시대잖아. 미국과 소련이 앞으로 세계 각 지역에 서로 자기에게 우호적인 나라, 우호적인 정부와 정권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상황이었잖아, 그지? 그런데 소련군은 들어와서 왜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기존의 한반도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행정 조직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권한을 넘겨줬을까? 맞아요. 그렇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해방 직전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만 놔둬도 어떻게 될 거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정권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행정권을 넘겼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련의 경우에는 간접 통치의 방식을 취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인민위원회가 소련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럴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미 소련 군대가 북한 지역을 장악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간접 통치의 방식을 취하긴 했지만 사실상 소련 군대에 의한 통치, 소련 군정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아가서요. 어쨌든 소련 입장에서도 북한 지역을 장악하면서 한반도에 자신에게 우호적인 정권이 세워지기를 늘 바라고 있었을 겁니다. 그죠? 비록 가만 놔둬도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정권이 세워질 것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자신의 의도대로 소련의 의도에 맞는 나라가 세워진 걸 바랬을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쵸? 자, 그래서 이 소련과 함께 귀국한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김일성 같은 사람이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1930년대 후반 만주에서 무장 독립투쟁을 하다가 일본군의 탄압을 피해서 소련으로 넘어가서 해방 전까지 소련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 김일성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지? 따라서 이 김일성 같은 사람이 소련과 함께 이 해방 이후에 북한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련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게 좋겠어? 오랫동안 소련에서 활동하고 소련의 지원을 받아왔던 누구? 김일성 같은 공산주의자가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가는 게 소련 입장에서 훨씬 더 좋겠죠. 원하는 바겠죠, 그죠? 그래서 소련에서는 인민위원회를 승인하고 행정권을 넘겨주었지만 실제로는 김일성 같은 사람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면서 한반도에 소련에게 우호적인 정부, 정권, 국가가 세우려고 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대충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미군이 들어왔던 남한 지역의 성격과 상황은 어떠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군이 들어와서 조선 총독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냈어요.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조선 총독부에다가 군정청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서 곧바로 미 군정을 실시합니다. 미국 군대에 의한 통치, 정치 미 군정을 실시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소련에 비해서 미군의 경우에는 사실 국내 상황에 대한 정보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었어. 그래서 앞으로 이 한반도, 특히 남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예상은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움직이지 마, 그대로 있어. 일제강점기의 상황 그대로 놔둬. 이후에 우리가 상황 파악한 다음에 이런저런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바로 현상 유지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한반도에 대한 상황 파악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가만히 있어. 이대로 그대로 현상 그대로 유지해. 갑작스러운 혼란이 이어진 거 우리가 원하지 않아. 일제강점기 시대의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앞으로 차츰 우리가 바꿔 나가겠어 라고 하는 것을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기 때문에 이런 어떤 미국의 현상 유지 목표를 위해서 일제 식민 통치 기구 해방이 되면서 사라진 게 아니라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일하고 있었던 친일적인 관료들, 친일적인 경찰들 전부 다 그대로 자신의 역할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뭔 소리인지 이해가 되나요? 이런 거예요. 미군 입장에서는 남한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친일적인 행동을 했던 과거 일본에 협력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고 이것은 미국이 남한 사회를 장악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실현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친일파들의 경우에는 살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붙어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미국에게 붙어야 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들이 적극적으로 미 군정에 협조하게 되면서 해방과 동시에 돌맞아 죽어도 시원찮았을 이 친일파들의 경우에는 미국의 협조적인 세력으로 완벽하게 부활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 소련이 북한 지역을 점령하면서 기존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행정 조직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인정했던 까닭은 무엇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반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정도 성향을 많았기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성향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미국의 경우에는 기존의 한반도에서 만들어 놓았던 단체나 조직들을 인정을 했을까 안 했을까? 미국 입장에서는 안 했겠죠. 그죠? 그래야 자기에게 우호적인 정부를 만들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미국은 남한 지역을 점령하면서 모든 조선인이 만들었던 정부나 조직을 전부 다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해외에서 민족운동을 해왔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 인정받지 못했어요. 여운형이 해방 직전에 만들었던 건국준비위원회와 그 이후에 만들었던 인민위원회, 그 이후에 만들었던 조선인민공화국 전부 다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서 김구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들, 지금까지 해외에서 활발하게 민족운동을 이어왔던 사람들은 임시정부 자격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전부 다 개인 자격으로 귀국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해보자면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는 순간의 모습은 어떠하였느냐? 북한 지역에는 소련군이, 남한 지역에는 미군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들이 점령군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해방된 한반도의 운명은 미국과 소련의 손에 달려있는 이런 상황이 해방을 맞이하는 순간의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비록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해방이 이루어졌고 그들 손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활동하는 정치 세력들이 앞으로 미국과 소련과 어떤 식으로 협상해 나갔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분단은 막을 수 있었고 새로운 통일된 정부를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셨죠? 네, 넘어갈게요. 자, 그렇다면은 이 미국과 소련과 협상을 해서 앞으로 한반도에 통일된 정부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그러한 정치 세력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 요 얘기 해야 되겠구나. 네이버에 캠브리지 동아시아사를 검색을 하시면요, 선생님 유튜브 채널도 나오지만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네이버 카페도 나오거든요. 거기에 가면은 여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파워포인트 전부 다 올려놨어. 너 얘기 안 했나 이거? 수업 초반에?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2학년 학생들 지금 나한테 동아시아사 수업 듣는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멀어서 잘 안 보이거나 그러잖아.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미리 거기 들어가서 다운 받아놔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앞에다가 이제 아이패드나 이제 갤럭시 탭 이런 거 펼쳐 놓고서는 거기서 띄워놓고 수업을 듣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한국사 듣는 수업의 학생들은 패드가 없어서 그런가? 노트북이나 패드가 지급이 안 돼서 그런가? 아무튼 그렇게 안 듣고 있더라고요. 혹시 여유가 되신다라고 한다면 핸드폰으로 볼 수도 있잖아, 그지? 확대도 봐도 되고요. 네, 들어오셔서 다운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필기하고 하시는 데 좀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사 파일을 한번 올려놓으면 기본적으로 다운이 한 15회에서 20회 정도 되는데 한국사는 한 1회, 2회 정도 그치고 있더라고요. 많이들. 네, 활용하려고 올려놓은 거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이념적인 성향에 따라서 우익과 좌익으로 분류하고 그 가운데적인 성향인 중도로 분류해 볼 수가 있겠네요. 민족주의 그리고 자본주의적 성향을 갖는 단체는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자, 국내에서 활동을 했었던 건국준비위원회 같은 여러 활동에 비판적이었던 송진우나 김성수 같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한국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어냅니다. 줄여서 한민당이라고도 해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잘 기억해 둡시다. 한민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었고요. 여기에는 주로 국내의 지주나 자본가, 땅 부자들이나 회사 운영하는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정당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미국에서 이승만이 귀국을 해요. 그러면서 독립촉성중앙협의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드는데요. 이승만의 경우에는 사실 거의 국내에서 활동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국내로 들어왔습니다만은 자신이 손과 발이 되어서 함께 움직여줄 수 있는 국내 조직 기반은 상당히 약한 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 충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김구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출신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중국에서 만들었던 한국독립당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해방 이후에 사용하면서 국내의 우익적인 성향을 갖는 정당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한편 이 중도적인 성향을 갖는 사람들도요, 조금 성향이 나눠볼 수가 있는데 과거 비타협적 민족주의적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 안재홍을 중심으로 국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만들어졌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여운형 같은 사람은 중도 좌파로 분류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조선인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만들어졌고요. 여운형은 어떻게 해서든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져서 분열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는 좌우 합작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였다라는 것도 앞으로 계속 나올 거거든요.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됐나요? 네. 자, 한편 좌익으로 분류되는 사람의 경우에는요, 조선공산당 같은 단체를 이끌었던 박헌영 같은 사람이 있고요. 해방 이후에는 조선공산당을 남조선노동당이라는 이름으로 개편을 하면서 농민운동 혹은 노동운동 같은 것들을 주도하면서 남한 지역 내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세력을 더 키워나가려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군정으로부터 탄압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네,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죠. 아직까지 한반도의 분단이 결정된 것은 아니었어. 앞으로 소련과 미국이 어떻게 협상을 해 나가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국내에 만들어진 이런 여러 정치 단체들을 보니 그러기가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그죠? 이념적인 성향에 따라 이렇게 여러 단체들이 만들어진 것을 보았을 때 그들과 협상해서 통일된 정부를 수립해 나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겠구나 라는 사실이 눈에 들어오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분단이 이루어지고 말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한국민주당 같은 정당은 어떤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나요? 지주, 자본가 중심이었다라고 했어요. 그죠?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렇죠. 전부 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적극적으로 항일 운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분명한 것이고 그 가운데 일부는 적극적으로 또 친일을 했던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들이 정당을 만들긴 했습니다만 사실 국내 정치에서 갖는 명분은 무척이나 약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한편 이승만의 경우에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미국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활동했던 사람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던 사람이기도 하잖아. 그지? 그러나 이 사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워낙 오랫동안 국내에 없는 사람이었다 보니까 국내 지지 세력이 없었어요. 그죠? 명분은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는 조직을 가지고 있지는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명분이 필요한 한국민주당과 그리고 조직이 필요했던 이승만 사이에 협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겠죠. 그죠? 그리고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남한 사회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붙어야 된다는 것을 미국에게 붙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자, 미국 입장에서는요. 한반도 내에서 질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기존의 한반도 사회에 대해서 돈 많고 힘 있던 사람들 쓸모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있지. 그지? 당연히 기존의 사회에서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군정 역시 이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해방 이후에 사실은 돌 맞아 죽어도 시원치 않았을 이 친일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승만과 손잡고 미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해방 이후에 친일 문제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였고 이런 사람들이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국내 정치 혼란이 더욱더 가중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미국이 남한을 점령을 하였기 때문에 남한 지역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가 미군정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가 보장되기 시작했고 그것이 아직까지 이어져 온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어찌 본다면 소련이 점령해서 공산국가가 되지 않았던 일은 오늘날의 기준에서 보자면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찌 되었든 간에 이 미군정에 의해서 친일 청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문제 역시 사실 아직까지도 이어져 오는 문제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들 이후에 한국 정치에서 있어서 굉장한 여러 가지 혼란이나 갈등과 대립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는 것들도 함께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울 것이냐? 해방 이후에 통일된 국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정부를 세우기 위한 노력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으며 왜 그러한 노력이 좌절되면서 결국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되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함께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네이버 카페 캠브리지 동아시아사도 많이들 이용해 주세요. 수고했습니다.